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월북한 남성은 철책 및 배수로에 낡은 철망을 벌리고 탈출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군 당국이 밝혔습니다. 감시 장비에는 이 남성이 월북하는 모습이 찍혀 있어서 군 당국의 해이한 경계 태세에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한미 미사일 지침에 따라 제한됐던 우주발사체의 고체 연료 사용이 무제한으로 변경됐습니다. 청와대는 탄도미사일 800km 사거리 제한도 필요하다면 언제든 미국과 협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내일부터 시행되는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로 인한 공급 절벽 우려가 큰 가운데 재건축, 재개발 현장은 대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는 다음 주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도 즉각 임명을 제거했습니다. 박 후보자의 임기는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혐의와 관련해 피해자 측과 여성단체들이 인권위원회에 직권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여가부는 뒤늦게 해당 의혹과 관련해 서울시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민주노 측이 불참한 가운데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협약을 맺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위기 극복을 위해 노사정 대타협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월북한 20대 탈북자는 배수로를 통해 한강을 건너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배수로에는 침입을 방지하기 위한 쇠창살이 1차, 2차로 설치돼 있었지만 평소 제대로 관리를 하지 못한 탓에 무용지물이었습니다. 다 낡았거든요. 첫 소식 신동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8일 새벽 2시가 넘은 시각, 택시에서 사람 한 명이 내리는 장면이 CCTV에 포착됐습니다. 3년 전 탈북했다가 다시 월북한 20대 김모 씨입니다. 택시에서 내린 곳은 강화도 월미곶에 있는 정자인 연미정 근처로 월북을 위한 배수로의 위치와 상태, 물때 등을 사전 답사한 뒤 최적의 시간을 고른 걸로 보입니다. 월북에 이용한 배수로는 연미정이라는 관광지 바로 옆에 있습니다. 특별한 제약 없이 일반인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입니다. 배수로 자체의 크기는 성인 남성이 통과할 수 있을 정도지만 입구는 철조망과 쇠창살로 가로막혀 있습니다. 비가 올 때도 쇠창살은 열리지 않는 구조라는 게 지역 주민들의 설명입니다. 여기에 놓으면 안 되죠. 이게 넘어가면 북한으로다가 바로 가는 건데 막혀 있고 그냥 물이 자연적으로 다 많아지면 넘어가게끔 돼 있는 거지. 열고 닫고가 없고. 때문에 군 당국은 김 씨가 낡은 쇠창살을 벌리거나 훼손해 지나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 씨가 키 163cm에 몸무게는 54kg으로 다소 왜소한 체격이라는 점도 탈출에 도움이 됐다는 분석입니다. 근데 매우 왜소한 인원입니다. 그 인원이 그 장애물을 극복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었던 걸로 지금까지 조사한 바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월북을 위해 김 씨가 사전 답사는 물론 쇠창살을 훼손하며 배수로를 통과하는 동안 군은 이런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MBN 뉴스 신동규입니다. 이 행적은 당시 군 감시 장비에도 고스란히 찍혔습니다. 그런데 놓친 거죠. 정경도 국방장관은 경계 실패가 아니냐는 질책에 무한 책임을 지겠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조창훈 기자입니다. 탈북민 20대 김모 씨는 강의 수위가 높은 때에 맞춰 구명조끼를 입고 한강을 건넌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같은 모습이 감시 장비에 포착됐지만 군은 김 씨의 월북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박한기 합참의장은 머리만 내놓으면 부유물과 식별이 어렵다면서도 경계 실패엔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합참의장으로서 사안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있고 책임을 깊이 통감하고 있습니다. 군 수뇌부의 수영월북 지각인지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국방장관은 북한보도 1시간 뒤 서훈 안보실장의 전화로 월북 사실을 처음 알았고 합참의장에 대한 최초 보고는 2시간 뒤에나 이뤄졌다는 겁니다. 북한 방송이 보도되기 전에는 전혀 우리 국방부나 관련 외화 부대가 전혀 몰랐다는 것은 분명하죠. 네, 그렇습니다. 여당 의원들도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런 국민들이 보기에는 하여튼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정경두 국방장관은 무한 책임을 지겠다며 국민께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MBN 뉴스 조창훈입니다.
월북한 김 씨는 북으로 가기 전 살던 아파트에 퇴거 신청을 하고 지인에게서 빌린 차량을 무단으로 팔았습니다. 또 여러 차례 짐을 정리해 옮기는 모습이 마을 주민들에게 포착되기도 했죠. 구속영장이 나오고 출국 금지가 되고 신고가 들어오고 이렇게 주변을 정리하기까지 했는데도 경찰은 모른 겁니다. 홍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월북한 것으로 추정되는 20대 김모 씨가 살았던 경기도 김포의 한 아파트입니다. 주민들과 거의 교류를 하지 않은 채 이곳에서 혼자 살던 김 씨. 이달 초부터 여러 차례 짐을 옮기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떠나기 전에서부터는 준비할 때 갖다 버리는 소리가 그렇게 나니까 그래서 저 여름이니까 뒷정리 하나 보다 이렇게 말씀. 곧이어 아파트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관리사무소에 퇴거 신청도 했습니다. 김 씨는 퇴거 신청 후 이곳에 계속 머물며 짐을 정리하는 등 월북을 준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 아파트를 떠나려면 이사 예정일보다 최소 한 달 전에는 퇴거를 신청해야 하는데 김 씨는 신청 이후 보름가량 만에 아파트를 떠났습니다. 임대사업자인 주택공사 역시 탈북민의 퇴거 사실을 알릴 의무가 없다 보니 경찰을 포함해 당국은 김 씨가 떠나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후 김 씨는 일산에서 지인 소유의 차를 팔아 돈을 마련하는가 하면 군의 경비가 허술한 한밤중 택시를 타고 강화도로 넘어갔습니다. 집사람들이 그분한테 듣고는 얘기하더라고. 얼핏 뉴스 시간에 나가는 거 보니까 우리 찾더라고. 김 씨는 성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자 월북을 결심하고 신변을 정리하는 등 치밀한 준비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정부와 경찰의 탈북민 관리는 이렇듯 곳곳에서 문제를 드러내고 있는데 현재 정부가 소재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는 탈북민은 900명이 넘습니다. 이렇다 보니 탈북 후 월북을 했다가 다시 또 한국으로 돌아오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황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부는 국내에 거주하는 탈북민 3만여 명 중 약 900명의 소재가 불분명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중 지난 5년간 11명이 북한으로 다시 돌아갔다고 밝혔지만 이는 북한의 보도를 근거로 한 통계여서 실제로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국으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말하면 적의 땅을 밟는 순간 청살당할 것이다. 이런 말들을 짓고 있습니다. 심지어 탈북했다가 월북한 뒤 또다시 재탈북하는 사례도 지난 2013년 이후 5명이나 있었습니다. 북한 사회에서의 삶이 한국과 비교되면서 그래도 이제 자유가 보장된 이 한국 사회의 어떤 삶에 대한 또 탈북을 하게 되는데 경찰은 평균 30명의 탈북민을 1명이 맞다 보니 관리가 쉽지 않다고 호소하지만 관리 매뉴얼을 공개하지 않는 데다 이마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 탈북민들의 지적입니다. 소재 확인 등 조치가 좀 충분하지 못한 점은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확인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는 방안 등을. 이번 월북 사건에서 북한이 코로나 가능성을 물고 늘어지는 등 탈북민의 재입국은 자칫 남북 갈등으로 확대될 수 있는 만큼 지방자치단체까지 참여하는 등의 관리 강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MBN 뉴스 황지연입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어제 자위적 핵 억제력을 언급하며 국방력 강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반면 취임 후 첫 회의를 주재한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곧 남북의 시간이 온다며 통일부에 적극적인 자세를 주문했습니다. 전정희 기자입니다. 6.25 전쟁 정전 67주년을 맞아 평양에서 열린 전국 노병대회. 코로나19 최대 비상체제 속에서 열린 대규모 행사였지만 아무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연단에선 김정은 위원장은 핵 억제력으로 국가의 안정과 미래를 담보하겠다며 이 땅에 다시 전쟁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제는 그 누구도 우리를 넘보지 못합니다. 넘보지 못하게 할 것이고 넘본다면 그 대가를 단단히 치르게 할 것입니다. 김 위원장이 노병대회에 참석해 직접 연설까지 한 것은 2015년에 이어 두 번째로 대북 제재와 코로나19 위기 속에 내부 결속을 다지기 위한 행보로 풀이됩니다. 북한이 핵 보유국 위상을 과시한 반면
취임 후 첫 회의를 주재한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곧 남북의 시간이라며 통일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기다림의 자세를 넘어서 차고 나가는 그런 적극적인 자세로 한 걸음 더 기민하게 움직이는 작품을 함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장관은 또 남북 간 인도적 협력이 즉각 재개돼야 한다며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발굴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그동안 북한은 고체 연료를 이용한 발사체를 개발해왔지만 그리고 또 발사해왔지만 우리는 아니었죠. 한미 미사일 지침으로 고체 연료를 사용할 수 없게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지침이 자유롭게 풀렸습니다. 먼저 청와대 발표 내용부터 최종락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이후 한미 협상 9개월 만에 고체 연료 사용 제한을 해제하는 미사일 지침 개정이 채택됐습니다. 대한민국의 국적의 모든 개인들은 기존의 액체 연료뿐만 아니라 고체 연료와 하이브리드형 다양한 형태의 우주 발사체를 아무런 제한 없이 자유롭게 연구 개발하고 생산 보유할 수 있습니다. 1979년 처음 이뤄진 한미 미사일 지침은 이후 협상을 통해 군사용 탄도미사일 사거리는 800km, 군사용 순항미사일은 탄두 500kg 미만이면 사거리 무제한으로 확대됐습니다. 이번에 타결된 우주 발사체 분야는 그동안 추진력 100만 파운드 초로 제한해 필요한 에너지양의 60분의 1까지 제한됐다 완전히 해제됐습니다. 청와대는 이번 개정으로 우주산업이 급속히 성장하는 길이 열렸다고 평가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 발전을 위한 고속도로를 건설했고 김대중 대통령이 IT 산업 발전을 위한 초고속 인터넷 고속도로를 건설했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우주 산업과 4차 산업을 위한 우주 고속도로를 개척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협상에 미국의 대가로 제공한 것은 없으며 방위비 협상과도 연계되지 않았고 오히려 한미동맹을 한 단계 향상시킬 것으로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청와대에 또 여전히 남아있는 800km 사거리 제한도 안보상 필요하다면 언제든 미국과 협의할 수 있다며 머지않아 해결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최종락입니다. 청와대는 앞으로 우리 군의 정찰 위성 발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실제 발사에 적용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리겠지만 우리가 정찰 위성을 쏘아 올린다면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에 있어 핵심 전력을 확보하게 됩니다. 한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1일 발사한 우리 군의 첫 군사전용 통신 위성인 아나시스 2호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통신이 가능해 군의 작전 능력이 한 단계 향상됐지만 아나시스 2호는 미국의 민간 기업인 스페이스 X를 통해 발사됐습니다. 액체 연료와 고체 연료, 하이브리드형 등 다양한 형태의 발사체 개발이 가능해지면서 군의 정찰 위성 개발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2020년 중후반까지 저궤도 군용 정찰 위성을 다수 발사하면 우리의 정보 감시 능력이 비약적으로 향상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정찰 감시 능력을 우리 군이 확보하는 것으로 한반도 상공을 24시간 감시할 수 있게 됩니다. 주 엔진은 액체, 고체 엔진은 보조 로켓으로 많이 활용을 하는데요. 이번 미사일 지침 개정에 따라서 우리가 고체든 액체든 개발의 유연성을 가지게 되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아나시스 2호와 올 연말 작전에 투입될 것으로 알려진 고고도 무인정찰기 글로벌로크. 여기에 정찰 위성까지 보유한다면 우리 군의 독자적인 작전 수행 능력이 향상되는 만큼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에도 한 걸음 다가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MBN 뉴스 한성원입니다. 공공택지에만 적용되던 분양가 상한제가 내일부터는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의 민간 택지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이제 각 지자체가 시세의 7, 80% 수준으로 분양가를 정하게 되는 거죠. 가까스로 이 상한제 적용을 피하는 것도 어차피 분양가가 제한되니까 아예 후분양을 하자는 얘기가 나옵니다. 혼란에 빠진 재건축, 재개발 현장 정주영 기자가 점검해봤습니다.
12,000가구 규모의 재건축 공사가 진행 중인 서울 강동구의 둔촌주공 아파트.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이틀 앞두고 입주자 모집 공고 신청을 마쳐 상한제를 피하는 막차를 탔습니다. 주택도시 보증공사가 제시한 분양가는 3.3제곱미터당 2,978만 원. 예상보다 터무니없이 낮다며 상한제를 통해 땅값 평가를 다시 받아보자는 조합원도 많아 분양 시점은 안개 속입니다. 서구에서 줄 수 있는 2,278만 원이 아니면 분양가 상한제로 가게 되니까 의견을 분분하십니다. 1,300여 가구를 짓는 은평구의 증산 2구역 재개발 조합 역시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황급히 분양을 신청했습니다. 통보받은 분양가는 3.3제곱미터당 1,992만 원, 인근의 경기도 분양단지보다 600만 원이나 낮습니다. 결정된 분양가가 조합원들 기대보단 낮지만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서둘러 백기투항을 한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구조로 이렇게 뭐 쥐몰이 하듯이 이제 몰아놓고서 잠도 못 자고 지금 억울해가지고. 상한제가 시행되면 분양가는 주변 시세의 70%에서 80%까지 떨어집니다. 정부는 높은 분양가 때문에 주변 집값이 뛰던 현상이 사라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반면 청약 경쟁률이 올라 가점이 낮은 젊은 층이 소외되고 당첨된 사람만 시세 차익을 얻는 로또 분양을 부추긴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또 분양가 통제로 공급이 대폭 줄면 집값 안정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이란 목소리도 나옵니다. MBN 뉴스 정주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투기 억제 정책을 일관성 있게 밀어붙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MBN이 민주당 원내 사령탑인 김태년 원내대표를 만나 부동산과 행정수도 이전 등에 대한 생각을 들어보았습니다. 선한빛 기자입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 실수요자를 보호하되 투기 세력은 억제하는 대원칙을 강조했습니다. 집은 투기의 대상이 절대 아니다. 사는 곳이지 투기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일관된 방향을 가지고 집값 급등세에서 가장 아쉬운 점으로 12.16 대책 후속 입법 조치가 즉시 뒤따르지 못한 점을 꼽았습니다. 실효성이 있으려면 입법으로 뒷받침이 됐어야 되는데 바로 선거에 돌입을 하면서 그때 바로 입법을 완료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시장에 어떻게 보면 좋지 않은 영향을 규제뿐 아니라 용적률 완화 등 공급 확대와 관련한 계획도 밝혔습니다. 실수요자나 또는 청년들이나 신혼부부나 돌아갈 수 있는 주택들을 충분히 공급해주는 그런 정책들이 함께 가야 되는 거죠. 조만간에 공급과 관련한 대책은 당정 협의를 통해서 발표가 될 것입니다. 최근 본인이 던진 행정수도 이전 이슈가 물타기용이 아니냐는 야권의 지적에 대해선 부정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행정수도 이전은 균형 발전을 위한 일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세종의 행정수도를 완성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수도권 1극 중심에서 전국이 고루 잘 사는 다극 체제로 MBN 뉴스 선한빛입니다. 7.10 부동산 대책과 관련된 후속 입법을 위한 국회 상임위원회가 잇따라 열렸습니다. 상임위원장을 독직한 더불어민주당은 관련 법안 상정을 강행했고 미래통합당은 차라리 독재를 하라며 퇴장했습니다. 김순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첫 전체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미래통합당의 반발 속에 고용진 의원이 발의한 종부세법과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정안 상정을 강행했습니다. 전보다 세율을 높이는 내용 등이 담겼는데 윤후덕 기재위원장이 기립표기를 붙이면서 회의장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서류라도 제대로 갖추고 독재를 해라. 재석 26인즉 찬성 17인으로 의사일정 추가 동의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미래통합당은 법안 소위 구성도 없이 법안을 핀셋 상정했다며 강력 반발했지만 결국 의결됐습니다. 청와대에서 강력히 의사를 표시하는 일종의 하명에 의해서 특정 법안만 지금 속전속결로 강행 처리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도 사정은 마찬가지.
7.10 대책 후속 법안으로 민간 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 등을 안건에 추가하는 표결을 진행하려고 하자 부동산 값이 하루가 다르게 폭등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빨리 대책 만들어 달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책을 만들면 집값이 올라요. 들어보세요. 통합당 의원들이 강하게 항의하며 퇴장한 겁니다. 국회 국민들 앞에서 숫자의 행포를 계속 보이시면 안 됩니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서도 민주당이 지방세법 개정안 등 4건을 상정하면서 통합당 의원들의 반발을 샀습니다. 민주당이 통합당의 부동산 입법 시간 끌기는 투기 방조라고 규정하면서 추가 충돌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경실련이 여당에 이어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부동산 보유 현황을 발표했습니다. 103명 가운데 41명이 다 주택자였고 이 중 5명은 3채 이상을 보유하고 있었죠. 무주택자는 9명입니다. 아파트 3채와 단독주택, 토지 등을 합쳐 289억 원의 부동산을 가진 박덕흠 의원이 1위였죠. 1인당 20억 8천만 원의 부동산을 소유해 여당의 2배, 국민 1인당 평균의 7배로 조사됐는데 64.5%는 투기지역 등 규제지역에 있었고 15명은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였습니다. 일부 재선 의원들의 규제지역 내 집값은 4년 만에 한 채당 60% 7억 원 넘게 오른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경실련은 부동산 규제를 완화했던 통합당도 현 부동산 문제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경기도 4급 이상 간부급 공무원들에게 올 연말까지 실거주 후에 주택을 모두 다 처분하라고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또 내년부터 공직자의 주택 보유 현황을 인사고과에 반영하겠다며 이를 어기면 승진과 전보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사의 이번 조치는 지자체 중 처음이며 2급 이상 공직자에게만 권고한 정부안보다도 더 강력합니다. 대북 송금 이면 합의서 의혹에 기억이 나질 않는다. 위조 서류다. 언급은 했었다 등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의 해명이 오락가락하자 미래통합당은 임명 유보를 주장했습니다. 적어도 합의서의 진위라도 조사하고 판단하자고 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단독으로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바로 박 후보자를 국정원장에 공식 임명했습니다. 최영 기자입니다. 박지원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논의하기 위해 오전에 여야 정보위원들이 모였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청문회에서 드러난 박 후보자의 학력 위조 의혹과 2000년 남북경협 이면 합의서 의혹에 대해 미래통합당은 교육부 감사와 국정조사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결격 사유가 안 된다고 판단했고 결국 오후에 열린 회의에서는 여당 단독으로 청문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진위 여부는 사실 저희가 지금 알 수 없는 상황이고 후보자가 강력하게 부인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야당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별다른 다른 증거를 내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통합당은 이면 합의서의 진위를 파악하는 게 먼저라며 관련자 조사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유보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면 합의서 진위를 확인할 때까지 국정원장 임명을 유보해야 된다. 확인도 안 하고 임명할 경우에 국가 안보에 큰 위기가 닥칠 수도 있다는 것. 한편 이면 합의서 의혹에 대해 박지원 후보자는 사본을 제보했다는 전직 고위공무원의 실명을 밝히라며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한편 야당의 반발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박 후보자 임명을 재가하면서 박 후보자는 내일부터 공식 업무를 시작하게 됩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미래통합당 의원의 질의에 소설을 쓰시네라고 맞받아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발언을 놓고 정치권은 그야말로 난리였습니다. 통합당은 인품이 천박한 것 아니냐. 민의의 전당 국회를 향해 침을 뱉은 사건이라며 추 장관을 몰아세웠지만 민주당은 장관을 모욕했다며 엄호했습니다. 이동석 기자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소설 발언으로 촉발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공방이 여야 관계를 더 얼어붙게 하고 있습니다. 소설을 쓰시는 질문 같은 질문을 하세요. 소설을 쓰고 있네? 우리 소설가입니까 국회의원들이?
추 장관의 소설 발언에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난동을 부린 수준이었다며 비판하는 한편 거의 아나무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조금 강하게 표현하면 거의 국회에서 난동을 부린 수준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천박한 도시 발언을 인용해 추 장관의 인품까지 거론하고 나섰습니다. 이해찬 대표께서 서울을 천박한 도시라고 했습니다만은 그 인품이 천박한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추 장관을 겨냥한 통합당의 공세에 더불어민주당은 적극 엄호에 나섰습니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상식도 없는 소설 같은 질문으로 장관을 모욕했다며 국회 스스로 건의와 신뢰를 떨어뜨렸다고 지적했습니다. MBN 뉴스 이동석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개혁 이슈는 픽뉴스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조팀 조경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첫 번째 키워드가 제왕적입니다. 네. 어제 발표한 법무검찰개혁이 권고안을 두고서 이 제왕적 검찰총장 힘 빼기다. 그러면 제왕적 법무부 장관이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네네. 일단 권고안의 핵심적인 내용을 먼저 한번 들어보시죠. 검찰총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은 폐지하고 각 고등검사장에게 분산할 것. 고등검사장의 수사지휘는 서면으로 하고 수사검사의 의견을 서면으로 들을 것. 네,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폐지하고 고검장들에게 지휘권을 분산해서 행사하도록 하는 건데요. 이 법무부 장관이 이 고검장들에 대한 서면 지휘가 가능한 겁니다. 이 검사 인사권을 가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권까지 갖게 된다. 이래서 제왕적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검찰총장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게 또 필요해진 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는 한 건데 네. 그러다 보니까 총장을 사실상 무슨 명예직으로 만들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네, 검찰하면 떠오르는 게 뭐 권력과 힘 뭐 이런 것들인데 그래서 기존의 검찰이란 조직을 이제 형사 공판 중심으로 좀 법률기관으로 이렇게 개혁해야 한다는 게 검찰 개혁의 핵심 내용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동안 민생과 관련이 없는 특수부나 공안검사 중심으로 청와대 법무민정라인 등으로 이어진 소위 사정라인이 있었는데 이러한 틀을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일선 검사들 중에서도 이 형사공판부 검사들이 이러한 상황을 소위 기회이자 분위기 쇄신으로 보는 이유도 여기 있는데 네. 이번 권고안은 검찰총장의 힘을 빼자는 게 아니라 검찰 조직을 바꿔나가는 이 전체의 틀에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또 우려의 목소리는 나옵니다. 저렇게 검찰총장을 견제하는데 그럼 법무부 장관은 누가 견제하느냐 이런 말도 나오더라고요. 사실 작은 사건이야 뭐 실무선에서 이렇게 처리가 되잖아요. 근데 사회적으로 큰 반향이 있거나 정치적인 외압이 들어올 수 있는 사건은 검찰총장이 개입을 해서 이 지휘를 하게 됩니다. 이 검찰총장의 임기를 2년으로 둔 건 임기 중에 어떠한 외압이 들어와도 수사가 흔들리지 않게 막으라는 그런 뜻인데 네. 이번 권고안을 보면 고검장에게 지휘권을 분산시키게 되는 건데 고검장들은 임기가 없거든요. 법무부 장관의 인사 대상자이기 때문에 고검장들이 과연 정치적 외압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느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법무부가 개혁이 권고안을 바탕으로 해서 국민 의견을 수렴해서 이 심층 검토를 해나갈 예정이란 입장을 내놨거든요. 여러 우려에 대한 앞으로의 진행 상황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관련해서 말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권고안이 현실화됐을 때 검찰총장이 식물총장이 될 것이란 전망에 대해서 SNS에 글을 올렸는데요. 네. 총장 대신에 검찰청에 화분을 갖다 놓는 게 어때요? 식물총장 좋아하시잖아요. 다육이를 권합니다. 물 자주 안 줘도 돼요. 분갈이는 2년마다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임기가 적었습니다. 2년인 걸 지금 얘기한 거죠? 네. 또 이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도 약간 다른 내용을 SNS에 글을 남겼는데 참고로 한 감찰부장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때 대검에 온 판사 출신 법조인이죠. 이 글을 보면 일단 대검 대변인실에 대해서 조직 규모가 상당히 크고 검찰총장의 입으로서 언론 관리, 대응 등 그 활동이 많다면서 반면에 일선 현장은 각종 수사와 정보 보고가 검찰총장에게 수시로 이루어지는 대검과 업무 환경과 분위기가 다른 것 같다. 그러면서요. 검찰의 수직적인 조직 문화와 대검 대변인실 역할 등에 대해 공개적으로 지적하면서 권고안을 지지하는 모습의 글을 남겼습니다. 예. 그러면 일선 검사들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검사들의 내부 통신망인 이프로스는 아직까지는 뭐 잠잠합니다. 근데 이렇게 취재를 해보니까 반응은 좀 다양했는데요.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형사 공판부 중심으로 소위 주류 세력이 교체되는 것에 의미를 두는 검사들 반기는 분위기 물론 있습니다. 네. 이 반면에 소위 총장 힘 빼기 권고안을 두고 어떻게 이러한 상상력이 가능하냐면서 격앙된 반응 보이는 목소리, 또 검사로서 무력감마저 느껴진다는 그런 목소리도 크게 들립니다. 예, 윤 총장이기 때문에 이런 권고안이 나온 거다라는 말도 들립니다. 네. 그러면은 윤 총장의 반응은 나왔습니까? 침묵입니다. 아. 이 대검 차원에서도 공식 입장은 없다고 합니다. 다만 이번 권고안에 대해서 법무부가 법안을 제출하게 된다면 의견서를 제출하는 그런 절차가 있다고 합니다. 윤 총장이 지난 25일 임기 1주년이었잖아요. 네. 앞으로 1년의 임기가 더 남아있는 상태인데 이 복수의 취재를 해보면 윤 총장이 중도 하차할 가능성 현재로서는 낮아 보입니다. 근데 이 다음 달 3일에 신임 검사 임관식 행사가 예정돼 있어요. 그 자리에서 윤 총장이 공식적으로 어떠한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네. 줄사표. 검사들 얘기죠. 그럼 또 이어지는 내용이네요. 네, 현재 공석인 검사장이 11석입니다. 네네. 오늘 조상준 서울고검차장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이렇게 늘어난 건데요. 이 조 차장 검사는 지난 1월에 추미애발 인사폭풍, 소위 추풍낙엽으로 좌천된 윤 총장의 당시 대검 수뇌부 중에 한 명이거든요. 네. 당시에 대검 형사부장을 맡았습니다. 이 앞서 윤 총장의 사법연수원 1년 선배들, 동기들 그리고 윤 총장의 최측근까지 줄사표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 이 프로스에 올린 사직 인사를 좀 볼게요. 네. 이정혜 인천지검장은요. 검찰에 대한 합리적 비판을 넘어 맹목적 선동과 야유가 넘친다 이렇게 적었고 네. 라임 수사를 지휘한 송사면 서울남부지검장은요. 검찰이 오늘날 왜 이렇게 됐을까 생각하면 답답하고 먹먹한 느낌이 들 뿐이라며 더 큰 지혜를 발휘해 이 난국을 헤쳐나가길 기원한다 이렇게 사직 인사를 남겼습니다. 검찰 인사도 이제 임박했습니다. 모레인가요? 네, 이 모레 오전에 검찰 인사위가 열립니다. 이 검찰 고위 간부 승진이나 정보 인사를 논의하는 그런 자리인데요. 인사위가 열리는 당일 오후나 다음 날 송상 인사가 발표되면서 중간 간부인 차장검사, 부장검사 인사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르면 목요일 오후부터 또 한 차례의 추풍 낙엽이 예상됩니다. 네. 지난 1월 인사 때 법무부는 이 조직 안정을 위해서 검사장의 승진 인사를 최소화했었거든요. 이번에는 이 공석도 많기 때문에 그 규모가 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특수공안 대신에 형사 공판 검사들을 우대하면서 이 과정에서 윤 총장의 남은 측근들 좌천될 가능성 커 보이고요. 네. 일각에선 대검찰청 조직을 축소하는 직제 개편안을 이 법무부가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또 하나 관심 포인트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거취입니다. 네. 현재는 고검장으로 승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검찰은 그야말로 폭풍 전야입니다. 조 기자 말 잘 들었습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피해자 측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이 아닌 직권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그럼 피해 범위를 넘어서는 광범위한 조사가 가능하거든요. 관련해서 인권위가 제도 개선도 권고할 수 있고요. 정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보라색 옷을 입은 여성들이 우산을 쓴 채 서울시청 앞에 모였습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피해자 측과 여성단체가 거리로 나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 위력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에게 연대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150여 명에 달하는 긴 행렬의 종착지는 국가인권위원회. 이들은 인권위에 서울시 관계자의 방조와 고소사실 누설 등 의혹 전반에 대해 직권조사를 해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직권조사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할 문제에 대해서는 조사하고 제도 개선을 공고할 수 있기 때문에 인권위의 직권조사란 인권 침해의 근거가 있고 피해가 중대할 경우 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에 착수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진정보다 확대된 개념입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이 사건은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전체적인 문화 이런 부분까지 총체적으로 중하게 보고 잘 하시겠다라고. 경찰 수사와 인권위 차원의 조사가 병행될 여지가 있는 가운데 여성가족부는 박 전 시장 의혹과 관련해 서울시 현장 점검을 실시했지만 뒤늦은 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탈북민의 신변 보호를 맡은 경찰관이 탈북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피해자 측은 경찰에도 도움을 요청했지만 소용이 없었고 2년간 10여 차례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가해자로 지목된 경찰관은 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임성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탈북민 신변 보호를 담당했던 현직 경찰관이 장기간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폭로한 탈북 여성이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김모경이가 피해 여성을 직접 담당하진 않았지만 지난 2016년 정보 수집 등을 이유로 접근해 최소 10여 차례 성폭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홀로 와서 기댈 곳도 없고 숨을 곳도 없다는 특수성을 이용을 해서 자신이 지닌 공권력, 특히 신변보호 담당관으로서 또 김경희가 소속된 경찰서에 피해 사실을 알리는 등 도움을 요청했지만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피해자 측은 김경희가 현재의 아내와 이혼하고 5년 후에 피해 여성과 결혼하겠다는 취지로 작성한 각서 등을 회유 정황의 증거로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지난달 말 대기 발령 조치된 김경희에 대해선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감찰이 진행 중입니다. 서울경찰청은 고소 접수 뒤에는 형사사건이 우선 진행된다며 그 결과에 따라 감찰 처분도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경희는 사실관계가 다르다며 피해 여성이 주장하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뉴스 임성재입니다. 여성이 남성의 집에 들어가는 모습은 있는데 나오는 모습은 없고 집 안에서는 혈흔 반응도 나오고 경찰이 이 남성이 집에서 갖고 나간 커다란 가방을 찾고 있습니다. 이재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하천변에 높게 자란 풀을 제거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하천 주위에서는 경찰의 수색 작업도 동시에 이뤄집니다. 경찰이 살해된 것으로 추정되는 40대 여성의 시신을 찾기 위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얘기 없던 건데 해달라고 했는데 가방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깎다가 혹시 저 가방이 나오면 그 얘기를 해달라. 살인사건의 유력 용의자는 남자친구였던 중국인 50대 남성으로 경찰은 이 남성을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당 남성의 주거지입니다. 이곳으로 사라진 40대 여성이 들어가는 모습은 CCTV에 담겼지만 그 이후로 나오는 모습은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남성이 가방을 가지고 나오는 모습과 이불로 가린 무언가를 옮기는 모습 등이 CCTV에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요대기를 끌어안고 나가는 거를 그게 보이더래요. 요대기가 뭐야? 까는 요. 예. 그래서 보니까는 못 넣는 수거함. 거기서 꺼내낸 거야. 남성의 집 안에서는 혈흔 반응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인근에 유기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남성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조입니다. 빗길 고속도로를 달리던 SUV가 미끄러져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3명이 숨졌습니다. 도로는 비에 젖으면 제동거리가 평균 1.7배가 더 늘어나게 됩니다. 김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 내리는 고속도로에 심하게 부서진 SUV가 멈춰서 있습니다. 호남 고속도로 상행선 여산 휴게소 인근에서 달리던 SUV가 빗길에 미끄러져 갓길 방지턱을 넘어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습니다. 충격에도 속도가 줄지 않은 SUV는 뒹굴면서 도로 안쪽으로 다시 떨어졌습니다. 사고 SUV입니다. 이렇게 뒷부분이 형체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찌그러져 사고 당시의 충격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를 포함한 30대 남성 3명이 숨졌고 30대 여성 1명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빗길에선 차량 제동거리가 훨씬 늘어납니다. 시속 100km로 달리던 승용차가 젖은 노면에서 7m나 더 미끄러진 뒤에야 멈춰섰습니다. 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빗길 교통사고는 14,545건, 사망자는 310명이나 됩니다. 일반적인 폭우 상황에서는 약 20% 정도, 그리고 비가 심하게 내릴 때는 한 50% 정도 감속을 해야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시각 비 내리는 부산 경부고속도로 상행선에서 만취 운전자가 운행하던 2.5톤 화물차가 역주행해 승용차와 전면 충돌했습니다. 승용차에 타고 있던 KBS 아나운서인 최동석 씨와 아내 박지윤 씨 가족은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았습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최근 김제시 의회 본회의장에서 현직 시의원이 동료 의원과의 불륜 사실을 공개해 파문이 일었죠. 오늘 해당 시의회 의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에게 사과했는데 조금 발언이 이상했습니다. 여론에 밀려 제명한 거라고요. 여론은 오히려 불난집에 기름 부은 꼴이 됐습니다. 강세훈 기자입니다. 전북 김제시 의회 본회의장입니다. 남성 의원이 동료 여성 의원과의 불륜 사실을 공개하며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막말을 내뱉습니다. 해봐. 너 나하고 간통 안 했냐? 할 말 있으면 해보라고. 결국 두 남녀 의원은 의회에서 제명됐습니다. 김제시 의회 의장은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시민에게 큰 상처를 줘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기자회견이 끝날 무렵 불륜 당사자를 감싸는 듯한 발언을 합니다.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현재까지도. 그렇기 때문에 나는 개인적으로 그분이 불륜을 했다고는 믿지 않습니다. 해당 의원을 제명시킨 이유는 더 황당합니다. 본인은 부인을 하는데 왜 제명을 시켰냐고요? 지금 언론이나 시민들 여론이 일부 의원과 시민단체는 시의회 해산을 주장했습니다. 김제시 의회의 현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시의원 전원 사퇴를 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은 이 같은 요구에 사퇴 의사가 전혀 없고 이를 주장한 의원들이 사퇴서를 내면 받겠다고 했습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현직 교사들이 학교에서 불법 촬영을 하다 적발되는 등 잇따른 몰카 범죄에 교육부가 전수조사에 나섰습니다. 2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몰카 탐지 장비를 구입했는데 전수조사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사실 그동안 단속도 각 학교 자율에 맡겨왔고 가이드라인조차 제시해주지 않았었죠. 윤정원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 화장실. 전파 탐지기와 렌즈 탐지기로 구석구석을 점검합니다. 불법 카메라가 설치돼 있지 않은지 조사에 나선 겁니다. 최근 경남에서 중고등학교 여자 화장실에 몰카를 설치한 현직 교사 2명이 잇따라 붙잡히는 등 학생들의 불안감이 커지자 교육부가 전수조사에 나선 겁니다. 어디도 신뢰할 수 없다는 그런 불안감이 계속 들고 화장실 이런 데 가는 게 너무 두려워요. 교내 몰카 범죄는 매년 급속히 늘어나며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이 때문에 2년 전 화장실 불법 촬영 범죄 근절 특별 대책까지 세웠지만 교육부가 전수조사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금까지 교육부는 교육청에, 교육청은 각 학교에 몰카 단속을 맡겨왔습니다. 가이드라인조차 없이 사실상 방치돼 온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교육지원청이랑 시도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점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 자체적으로도 많이 시행을 했었고 기준이 별다르게 가이드라인이 있지는 않았었어요. 몰카 탐지 장비 부족도 문제입니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갖고 있는 장비는 대략 900개가량으로 2만 개가 넘는 전국 유초중고를 단속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나마 보유하고 있는 장비도 활용도가 떨어졌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윤지원입니다. MBN이 지난 7월 온라인 해외 직구 사이트에서 신용카드 정보가 유출되는 문제를 단독 보도해드렸는데 취재 결과 더 취재를 해봤거든요. 한 사이트에서만 최소 6만 건의 카드 정보가 유출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그런데도 일부 국내 카드사들은 자기들만 알고 있고 국민감독원도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김문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한 해외 건강식품 판매 사이트를 이용한 뒤 부정결제 피해를 본 김모 씨. 분실 신고를 했는데 분실 신고하는 과정에서도 2건이나 결제되고 있었어요. 온라인상에는 김 씨와 비슷한 피해를 호소하는 글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해당 웹사이트 결제를 통해 카드 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사례는 세계 카드사에서만 6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나머지 카드사는 추정이라는 이유로 분류조차 하지 않아 피해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같은 피해가 반복되고 있지만 카드사는 손을 놓고 있습니다. 고객들한테 공지를 하는 게 이게 공식적이지 않은 것 같은 경우는 해당 가맹점주로부터 당사가 피소가 될 수 있거든요. 업무 방해나
사이트 서버가 해외에 있다 보니 경찰 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한 데다 해외 가맹점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 고객에게 통보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금융당국도 손을 놓고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카드 정보가 상습적으로 유출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가맹점들에 대한 정보를 금융회사만 독점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정보를 국민들께 신속하게 알려나가는 적극적 역할이 필요합니다. MBN이 취재에 나서자 금융감독원은 뒤늦게 해외 직구 사이트를 통한 소비자 피해 규모를 확인하고 소비자 경보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김문효입니다. 아들 대학 입학에 관여하고 조카의 대학원 입학 시험 문제까지 출제한 의혹을 받는 이병천 서울대학교 교수에 대해 방금 전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황우석 전 교수의 제자인 이 교수는 비윤리적인 실험 의혹으로 동물보호단체에 고발당하기도 했습니다. 박자원 기자입니다.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의 제자이자 복제견 실험에 참여한 이병천 서울대 교수가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갑니다. 입시비리 혐의 개입한 거 인정하십니까? 심사는 오후 1시 10분쯤 마무리됐는데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혐의로 인한 실질적 법익 침해 정도에 관해 다양한 평가가 있을 수 있고 방어권 행사를 넘는 만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기존 혐의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와 동물보호법 위반, 사기 등입니다. 입시비리와 관련해선 지난 2012년 고등학생이던 아들을 논문 공저자로 올려 강원대학교 수의학과 편입하게 활용하고 2014년 조카들의 서울대 수의대학원 입시 땐 직접 시험 문제를 낸 혐의를 받습니다. 또 체세포 복제 기술로 탄생한 국가사역견 메이가 이 교수의 실험에 쓰이다 죽자 지난해 한 동물단체가 학대 의혹으로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세계 어디를 좀 찾아봐도 그 사역견을 그 동물 실험에 이용한 사례는 전혀 없습니다. 국가사역견조차도 동물 실험에 사용되는 이 교수는 이 밖에도 본인 연구실에서 일한 외국인 학생들에게 수년간 인건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의혹도 받아 지난해 2월 학교로부터 직위 해제당했습니다. MBN 뉴스 박자원입니다. 토종 벌꿀, 꿀벌이 멸종 위기에 처했습니다. 먹이도 부족한데 천적인 외래종 말벌까지 늘고 있거든요. 단순히 꿀벌만의 문제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박은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벌집에서 새노란 꿀이 흘러내립니다. 매년 여름은 양봉업자들에게 수확의 계절이지만 최근엔 꿀에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커녕 꿀벌이 먹을 꿀도 부족해 꿀채집 대신 꿀벌 사육에 나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래 같으면 인근 나무에 핀 꽃에서 꿀을 길러 이곳에 저장하지만 올해는 먹이가 없어 설탕물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먹이가 부족해 꿀벌 무리들은 비극적인 선택에 내몰리기도 합니다. 노쇠한 벌들이 먼저 나가서 바깥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있었고 살아있는 벌들이 태어나는 벌을 죽이는 그런 현상을 목격을 직접 했습니다. 올해는. 꿀 부족 현상은 한반도의 기온이 점차 높아지면서 아카시아나 밤꽃처럼 꿀이 많이 나던 식물에서 꿀이 나오지 않으면서 비롯됐습니다. 기후변화는 외래종 말벌 개체수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특히 중국에서 건너온 꿀벌의 천적인 등검은 말벌이 최근 급증하고 있습니다. 기온 같은 게 100년 동안 우리나라는 한 1.5도 정도가 증가하였고요. 원산지인 중국 남부 지역과 비슷한 환경이 조성이 되니까 훨씬 더 잘 정착하고 있는. 문제는 꿀벌의 개체수가 줄어들면 꿀벌의 수분 활동에 의존하는 과일과 채소의 수확량도 덩달아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식량 생산량의 80% 이상이 꿀벌의 수분 활동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35년엔 토종 꿀벌이 아예 자취를 감출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 꿀벌을 보호하는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박은채입니다. 민주노총이 불참한 가운데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협약을 맺었습니다. 왜 민노총은 이걸 거부했을까요? 고용 유지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이나 휴업 등에 노동계가 협력한다는 조항을 문제 삼았습니다. 전민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은 고용 유지와 기업 살리기, 사회적 안전망 확충과 같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협약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사회적 대타협의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경제 주체들이 서로 한 발씩 양보하여 이뤄낸 소중한 결실입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이번 협약에 민주노총이 불참한 건 아쉽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민주노총은 고용 유지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이나 휴업 등에 노동계가 적극 협력한다는 조항을 문제 삼았습니다. 현 정부 임기 내 민주노총의 노사정 대화 복귀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정부로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저부터도 그렇고 자고우면하지 않고. 민주노총이 참여하지 않는 경사노위는 노동계의 대표성이 떨어진다는 부담도 있습니다. 향후 논의 구조에 있어서 민주노총의 입지가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한국노총의 입장에서도 조금 불리한 측면이 있겠죠. 민주노총 노조원 수는 전체 임금 근로자의 5%인 100만 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 확진 환자는 28명이 늘었습니다. 지역 발생은 5명으로 한 자릿수를 기록했지만 부산항 입항 러시아 선박과 관련한 2차 감염이 걱정입니다. 선박 수리공의 자녀도 확진이 됐거든요. 안진우 기자입니다. 부산항에 입항한 러시아 선박에 올랐던 확진자의 자녀 한 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러시아 선원발 지역사의 2차 감염 두 번째 사례입니다. 이로써 러시아선은 집단 감염과 관련해 국내 확진자는 선박 수리업체 직원 8명과 2차 감염된 직원 가족 2명 등 모두 10명으로 늘었습니다. 나머지 가족 22명은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감염자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대부분이 다 면역이 없으시기 때문에 가족이나 지인 등을 통한 전파는 일부 소규모로는 계속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 어제 말레이시아로 출국한 40대 남성은 현지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출국 당시 진단검사에선 음성이었지만 현지에서 양성이 나왔습니다. 이 확진자의 자녀가 다니는 경남 거제의 내곡초등학교는 전교생의 등교를 중지시켰습니다. MBN 뉴스 안진우입니다. 이렇게 해외 유입으로 인한 지역 감염이 확산되는 와중에 시설에 격리 중인 외국인이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음성이 나왔고 이제 일주일 뒤면 나올 수 있는데도 말이죠. 정부는 강제 추방을 하겠다고 하지만 뾰족한 대책이 없어 보입니다. 이수아 기자입니다. 경찰들이 격리시설 주위를 돌며 순찰 중입니다. 이곳 시설에서 탈출한 외국인은 모두 3명으로 베트남 국적입니다. 지난 20일 단기 체류자로 우리나라에 입국해 격리 해제까지 일주일을 남긴 채 어제 새벽 도주했습니다. 베트남인들이 머물렀던 격리시설입니다. 이들은 이곳 6층에서 화재 시 비상 탈출 장치인 완강기를 타고 내려와 도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1차 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국인이 임시생활시설에서 무단 이탈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포시는 격리시설 관리가 방역당국 몫이라 상황 파악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또 저희 관리가 아니고 중대본 그쪽의 관리라서 이어지는 정보가 거의 없어요. 임시생활시설로 인한 지역사회 전파는 없을 것이라 단언한 방역당국 입장도 난처해졌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런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임시생활시설 보안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주한 베트남인들에 대해서는 강제 추방과 재입국 금지 조치가 내려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수아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핵심 참모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백악관이 발칵 뒤집혔죠. 미 제약사 모더나는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마지막 임상시험에 들어갔고 백신 가격을 두고도 여러 가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 핵심 참모로 꼽힙니다. No, I haven't seen him lately. I heard he tested. Yeah, I have not seen him. I'm calling him later.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나 펜스 부통령이 코로나19에 노출됐을 우려는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코로나19가 트럼프 대통령의 지근거리까지 엄습할 정도로
미국 내 코로나19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 가지 고무적인 건 백신 개발이 속도를 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미 국립보건원과 백신을 공동 개발 중인 모더나사는 대규모 3차 임상시험에 돌입했습니다. 대상자 가운데 절반은 백신 후보 물질을 2차례 접종받고 나머지는 소금물로 만든 가짜 약을 투여해 백신의 효능과 안전성을 시험하게 됩니다. And once we get past this trial, we can move into the general public and actually mass producing and having this given to the population. 다국적 제약사 화이자도 3차 임상시험에 들어가 연내 백신 공급에 대한 희망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세계 백신 면역 연합은 백신 가격에 대해 일부 언론이 보도한 $40는 검토 중인 액수 가운데 최고액이라며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산샤댐이 곧 무너진다. 중국에 2달 넘게 폭우가 쏟아지면서 세계 최대 규모의 산샤댐 붕괴설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넷에는 산샤댐이 붕괴되는 시뮬레이션 영상까지 등장을 했죠. 중국 당국이 곧바로 삭제를 했지만요. 신혜진 기자입니다. 빠른 물살에 차량이 힘없이 떠내려갑니다. 누런 황토물에 빠진 한 남성이 위태롭게 헤엄쳐갑니다. 양쯔강 일대에 2달 넘게 이어진 폭우로 산샤댐의 방류가 이어졌습니다. 댐 수위는 최고 수위 175m에서 불과 15m 남짓 남겨놓고 있습니다. 산샤댐 붕괴 공포도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은 유언비어라며 선을 긋고 있지만 수위가 높아지면서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급기야 산샤댐 붕괴 시뮬레이션 영상까지 등장했습니다. 영상에 따르면 산샤댐이 무너질 경우 50km 떨어진 이창시는 전체가 30분 만에 10m 물속에 잠기고 우한시의 상당 부분도 순식간에 5m의 물에 잠깁니다. 인터넷을 통해 영상이 퍼지자 중국 당국은 해당 영상을 즉각 삭제했습니다. 정부는 이미 3번째 홍수를 맞은 산샤댐의 방류량을 늘리며 수위를 조절하고 있지만 8월 초에 또 한 차례 큰 비가 예보돼 긴장감이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신혜진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시즌을 줄이고 관중 없이 경기를 해온 K리그가 선수협회 측과 임금 삭감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연맹 측은 수입이 감소한 만큼 연봉도 줄여야 한다지만 선수 측은 정확한 공개부터 먼저 하라면서 맞서고 있습니다. 구경호 기자입니다. K리그 구단들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시즌 축소와 무관중 경기 탓에 관중 수입 등으로 60억 원 넘게 손실을 봤습니다. 이에 프로축구연맹은 대략적인 손실액을 공개하며 선수 연봉 삭감 협의에 나섰는데 선수 측은 일방적인 행보라며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재정 손실 감수에 얼마만큼 영향을 끼치는지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해 줄 것을 연맹에 요청하였지만 우리는 받지 못하였습니다. 자발적인 고통 분담을 강조한 프로연맹은 민감한 경영 자료 외엔 모두 제공했다며 반발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선수협 측은 일방적으로 자료 제공이 없다 이런 취지로 협상을 중단시켰기 때문에 대다수 해외 프로스포츠도 해법을 찾고 있는 만큼 우리도 생존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구단과 선수들이 잘 협의할 수 있게끔 이 중재를 하는 게 지금 상황에서 훨씬 더 중요하고 안 좋은 시나리오까지 감안을 한다면 평행선을 달리는 구단과 선수 양측은 다음 달 직접 만나 꼬인 문제를 풀 예정입니다. MBN 뉴스 구경호입니다. 미 프로농구 NBA의 슈퍼스타 스테판 커리의 후배가 한국 선수라는 걸 아십니까? 1984년 LA올림픽 여자농구 은메달의 주역 성정아 씨의 아들인 이현중 선수입니다. 이 선수의 도전과 목표를 전남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현중이 유망주 캠프의 멘토로 등장하자 1대1 대결을 하고 싶은 마음에 너도 나도 도전장을 내밉니다. 이현중을 앞에 두고 슛을 던지지만 막히고 수비를 뚫어내도 완벽하게 차단됩니다. 이현중은 고난도 기술인 스텝백 석점 슛을 선보이면서 유망주를 상대로도 대충 뛰지 않고 참교육을 보여줍니다.
이현중은 지난 시즌 1학년임에도 28경기에 나와 평균 8.4점, 3.12바운드를 기록하며 컨퍼런스 루키 베스트 5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남들은 모르는 숨은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그냥 혼자 슈팅 기계로 1000개 빨리 쏘는 연습도 하고 있어요. 르브론 제임스가 먹는 식단 같은 게 인터넷 치면 다 나오거든요. 조금씩 따라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현중의 부모는 모두 농구 선수 출신으로 어머니는 1984년 LA 올림픽에서 박찬숙과 은메달을 일궈낸 성정아 씨입니다. 이현중은 다음 시즌 출전 시간을 더 늘려 평균 15득점, 석점슛 성공률은 40%까지 끌어올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매년 꾸준히 성장해서 언젠가는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한국 농구의 레전드가 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항상 응원해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꼭 열심히 해서 엄마가 은메달 이렇게 따시고 또 레전드가 되신 것처럼 한번 똑같이 도전해볼게요.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장맛비가 계속되며 집안이 많이 약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내일도 전국에서 비가 이어지겠는데요. 특히 충청과 전북을 따라서 집중호우가 예상돼 주의가 필요합니다. 충청 남부와 전북 북부에는 최고 200mm 이상, 그 밖에 충청과 전북, 경북 북부에는 50에서 150mm의 비가 예보되어 있는데요.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전남과 영남 내륙에는 30에서 80mm, 서울과 경기 북부, 강원 북부와 경남 해안에는 10에서 50mm가량입니다. 예상되는 비구름 모습 미리 보시면요. 내일 아침까지 충청 남부와 전북 북부에는 시간당 40에서 60mm, 그 밖에 충청과 전북, 경북 지역에도 시간당 30mm의 세찬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중부지방 지역별로 강수량의 편차가 무척 크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28도지만 체감 온도는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한편 폭염특보가 내려진 제주는 많은 비가 내린 뒤라 습도가 높아 후텁지근하겠고요.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있겠습니다. 강원 산지에서는 내일도 아침에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모레에는 폭이 좁은 비구름대가 중부지방에 위치하면서 중부를 중심으로 매우 강한 비가 집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날씨였습니다. MBN이 선정한 이한장의 사진입니다. 소녀상 앞에서 엎드려 절하는 남성상. 강원도 한 식물원이 제작해 공개했더니 일본에서 아베 총리가 사죄하는 모습이 아니냐며 발끈했습니다. 제작자는 사죄하는 모든 남성을 형상화한 것이라고 했지만 말이죠. 일본 정부가 저러는 걸 보면 확실히 뭔가 찔리긴 한가 봅니다. MBN 종합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